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비리, 이유는 무엇인지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휴일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축은행 사태가 지난해 2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예. 있었고 이번 년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예. 총 한 20개의 저축은행이 이제 퇴출을 당했어요. 예. 그런 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업계 1위라고 하는 이 솔로몬 저축은행이 퇴출을 당했는데 예. 영업정지 당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1등서도 5위까지는 다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솔로몬 퇴출됐고 네. 퇴출 예정이죠, 정확히는. 예, 예. 근데 퇴출될 것이 분명하고 네. 작년 9월에 이제 토마토 제일 그 전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또 대전 네. 이렇게 업계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지금 퇴출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저축은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신용은 있지만 네. 실제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네네. 또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PF 대출 문제가 여전히 지금 바닥에 잠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네. 여전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줄줄이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갑자기 이렇게 부실해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부실한 상태 저축은행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면요. 네. 이게 원래 상호 신용금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시장터에서 사실 이제 1960년대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하루 장날이 끝나고 나면 네.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긴 네네. 걸 이제 모아가서 그걸 네네. 이제 저금으로 해주는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게 상호 신용금고가 됐고 네. 이게 이제 상호 저축은행에서 현재 저축은행까지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밀접한 그 일선 생활 현장의 서민들과 관련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997년도, 98년도 IMF 사태를 겪으면서 1차 구조 조정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네네. 이 되살아나면서부터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저축은행이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니까 저축은행도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죠. 예, 좋아지겠죠. 네네. 이게 돈은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저축은행 일반적인 패턴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최소한 2% 이상은 더 준다.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무게처럼 돼 있으니까 네. 예, 예. 또 서민들은 또 그 금리를 보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고수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결국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2000년, 2001년도 보니까 부동산 시행사업, 뭔가 대규모 시설단지, 그러니까 네. 뭐 골프장이라든지 뭔가 호텔이라든지 큰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데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고수익이 나는 사업인 네네.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 7년도까지 주로 PF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네. 연간 한 10% 이상의 이자 이율이 나왔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를 드리고 이자를 예, 예. 드리고 예, 예. 다 좋은 구조였는데 네. 문제는 2008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갑자기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리먼 브로더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네네. 사태들이 생겼는데 그 직격탄을 우리나라도 이제 맞으면서 네. 금융 부분만 부실이 생긴 게 아니고 경제의 모든 부분이 갑자기 그냥 급속도로 그랬었죠. 위축이 예. 되면서 사실은 PF 대출을 통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전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PF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네. 그 많은 대출 현장들이 전부 그냥 묶이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축은행에 대한 이제 부실이 급속도로 됐고, 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이제 그런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2008년도부터 파악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2008년도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정권 초기에 이제 그 문제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저축은행의 이 PF 대출을 건드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건설회사까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생기겠죠. 이제 부도가 예, 예. 생기고 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경기가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천천히 연착륙을 시켜야 될 그 것인가. 일단은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심각하고 복잡하게 온 거고. 오게 된 거죠. 네. 저축은행 사실
돈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금 보도에서도 그러고요. 예. 5천만 원 이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는 훨씬 더 진짜 싼 집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예. 건데 예. 지금 화면을 보시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5천만 원까지 예금을 하신 분들은 2천만 원까지 가지급금, 네. 그러니까 임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예, 2천만 원, 그 4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정말 이제 2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출은 어디서 받는 거죠?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요? 예. 예.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최고 2,5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지금 5천만 원을 예치를 해놨다. 네.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아주 급하시면 가지급품 2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는 네. 긴급히 이제 수혈해서 쓰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하나의 저축은행에 한 명의 명의로 예치를 해놨다. 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축은행이 어디로 네. 넘어가든지 네.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네. 5천만 원을 넘는 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천만 원을 예치해 놨다 네. 이러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확실히 보장이 되고요. 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쭉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청산 과정이 최소한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5년의 길고 긴 청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예금주들이 안분 비례해서 받게 되는데 n분의 1로 나누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한 20-30% 정도.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을 저축했으면 5천만 원 받고 1,000만 원에 한 30%면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네. 한 5년 동안에 아마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네. 네. 그 저축은행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예치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후순위 채권 얘기가 네.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돈을 맡길 때 만약에 우리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네. 일반 예금이나 채금을 다 갚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도 돈이 있으면 그때 갚겠다라는 조건으로 예치를 받는 게 후순위 채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어떤 이 이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네. 후순위 채권은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리스크가 더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서울 같은 데에서 이제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을 수는 있지만 네. 정말 시골 지방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 후순위 채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죠.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자 많이 준다. 네.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왔으니까 네. 이거 가입하십시오라고 직원이 얘기하면 그래? 그럼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예.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도 네. 나 그런 상품인지 몰랐다. 네. 나 그냥 정상적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 상품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 결국은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알려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결국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직원의 과실을 밝혀내야만 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요. 네. 후순위채로서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걸 받아내기 어렵다는 어렵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인데 예. 예금보험공사도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예. 없다고 그래요. 네, 예,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이 이제 중간에 보험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주는 공적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에 관련된 업종이 이제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제 증권회사 같은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제 이런 계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강제 보험료를 받는데 이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증권회사가 부도가 났다. 네. 그러면 증권 투자를 위해서 예치했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받을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번 저축은행 사태처럼 저축은행에 돈을 예치했던 사람들이 저축은행이 망했다. 그럼 받아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 이런 데서 평소에 조금씩 받아놨던 보험료를 가지고 이 망했을 때 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9년, 2010년 오면서 이 저축은행 부실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머니를 따로따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료 계좌 따로, 그 다음에 저축은행 계좌 따로, 일반 은행의 어떤 보험료 계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데 저축은행 부실이 지금 총 작년까지 해서 16개 이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6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총 15조 7천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 정리하는데. 예, 그거 정리하는데. 네. 근데 이 15조 7천억을 결국은 저축은행 쪽에서 받은 보험료만 가지고는 되는 게 턱도 없으니까 네, 네. 이 증권 쪽에서 받은 구자도 돌려서 쓰고 네. 은행 쪽에서 받은 그것도 구자도 돌려서 쓰고 네. 다 돌려 쓰는데도 지금 모자라다는 부족하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총 4개의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는데 이 4개는 지금 업계 1위 이제 이 업계 1위 솔로몬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4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총 한 6조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돈이 지금 한 1조 남짓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가지고 20%밖에 없네요. 예, 네. 결국은 나머지 돈은 빚내서 갖고 와요. 빚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형태로 받든지 아니면 일단은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메꾸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채권은 결국은 저축은행에서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 돈을 청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최근 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요. 예. 1등서부터 5등까지 기업이 지금 예. 영업정지에 당한 거잖아요. 예. 뭐 순위로 좀 밀려있는 회사가 당했다면 좀 이해할 만한데 1등서부터 5등까지 이렇게 영업정지 당했다는 이유는 예. 국가에서 뭔가 이 감시 체계가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아까 PF 대출 얘기 드렸는데요. 네. PF 대출 이외에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이제 부도가 났을 때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구속이 되고 또 정권 실세들이 연달아 구속이 되고 또 뭐 이제 뭐 전직 관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축은행의 오너나 대주주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 예금주들의 이 쌈짓돈을 모아서 이 사람 이걸 관리해서 돈을 잘 불려가지고 이 예금주들한테 이자를 덧붙여서 돌려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한 몇 조씩 예금으로 뭐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이거 이 사업 해보면 대박이 나겠다. 그럼 그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을 위한 법인을 이제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법인을 하나 만들고 차명으로요. 그 법인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이 저축은행회사가 차명으로 대출해서 그냥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맹면으로는 이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그러니까 저축은행 돈을 대주주가 그냥 일종 횡령해서 그냥 막 자기 사업하는데 써버리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나마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약간의 공돈의식 비슷한 생각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고위험이 있고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삼화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 뭐 이런 경우를 보면 무슨 캄보디아에 신공항을 뭐 건설하고 뭐 도시 건설하는데 투자를 한다. 또 무슨 필리핀에 카지노를 짓는 데 투자를 한다. 지금 뭐 이런 식의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에 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돈들을 많이 갖다 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축은행 오너들 입장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저축은행도 많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곳들을 얘기하면 저축은행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이 범죄와 범법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럼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좀 방어해주고 막을 수 있는 커넥션이 필요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잠재적 보험성 검은 커넥션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의 가장 어떤 뭐 핵심부와 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또 가령 검찰에서 수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을 좀 만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저축은행의 핵심적인 요소에 앉히고 또 사회이사를 시키고 감사를 시키고 또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아예 몇 억씩 몇십억씩 집어줘서 그냥 뭐 노비를 하라고. 뒤에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그런 게 이제 아예 그냥 만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저축은행
문제가 터지면 결국은 불법 부정, 비리, 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게다가요, 지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미래저축은행의 김창경 회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학력 위조의 신용 불량자에 뭐 지금까지 나온 혐의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주저축은행 고위 간부도 고객 예금을 뭐 빼돌리려다가 이제 잡히고 했는데 잠적을 했다고 했는데 100억원이 넘어요, 그게. 아니 대주주나 뭐 회장 이런 분들은 검증 절차가 좀 없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10년도에 법에 그 저축은행 운영자에 대해서 자격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 비로소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불과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F 대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감지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저축은행 대주주나 운영진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초적인 자격심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제도가 생긴 것인데 이 제도 역시 보면 아직까지는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제 이 사람의 평소의 도덕성 또 어떤 금융인으로서 업무 능력 또 투자적 어떤 판단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검증 내용을 집어넣어놨는데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법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라든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은 어떤 검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도가 2010년도에 뒤늦게 마련이 됐고 그 마련된 제도 역시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심도 깊은 좀 제도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직접 이 뭐 부장검사를 지내셨고 또 변호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뭐 찾아온 분의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까? 사건 한 건을 이제 선임해서 변론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축은행 오너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차명 제3자 이름을 빌려서 이제 PF 대출을 해서 하는데 이제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자도 못 갚고 부실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금감원이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면 일단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고리를 주고 이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서 사채업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간 차주 제3자 명의로 마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이런 위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채업자들에게 법에 정해진 이자 이외에 다른 돈을 주는 것이 이제 법에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한 건을 지금 선임해서 변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태 심각성이 좀 심각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